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실제 피곤하죠. 지금 선거 한복판에 있으니까요. 잠도 뭐 몇 시간 못 주무시고. 예. 방금 들으신 이 안철수 후보 얘기. 예. 그를 향해서 이준석 대표께서 11일 이후에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안철수 대표께서 좋은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무운을 빌겠습니다. 무운을 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키실지는 제 의문인 게 아까 본인이 끝까지 모든 선거를 뛰셨다고 하는데 거꾸로 국민들이 기억하는 그 끝까지 뛴 선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사실상 단일화 걸었다가 본인이 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전에 있었던 총선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본인이 포기했어요. 지역구 후보 안 내겠다고 선언하고 비례위성정당 선언한 거거든요. 그런 걸 다 포함했을 때 선거에서 포기한 사례 많죠. 그런데 이제 본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자면 2012년에 내가 양보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그때는 본인이 그것도 역부족으로 그만둔 거죠, 그때. 그때 오히려 문재인 후보를 열심히 돕기보다는 나중에 선거 당일날 미국 간 것만 보통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의 반복된 행보에 대해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본인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시니까 억울하겠지만은 패턴화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대표께서는 이런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주말 오기 전에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후보 등록하고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15일부터 시작되면요. 그러면 15일부터는 말 그대로 유세차가 돌아야 되고 현수막이 붙어야 되는 것이고 선거 사무소에도 이제 그 현수막이 붙어야 되는 것이고 전국에 250여 개 정당 사무소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다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진짜 완주를 목표로 하고 당선을 목표로 한 후보라면은 여기에 상당한 투자 및 그런 어떤 비용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런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250개 정당 사무소를 마련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포착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움직임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어떤 판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정당 사무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다 돈이 들어가는 건데,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근데 예전에 이제 2017년에 대선 치르실 때는 안철수 대표가 교섭단체의 대표를 지내셨기 때문에 교섭단체의 후보를 지내셨기 때문에 그거를 정당 보조금이나 이런 거로 다 그냥 써버려가지고 그때 국민의당이 자유한국당보다 돈을 더 많이 썼습니다. 60억 원 더 썼습니다. 그럴 정도로 풍족하게 선거를 치르다가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사비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이란 당이 과거에 비해서 당원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비 수입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러면 결국 사비로 다 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게 다 절차가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정보를 판단을 해서 지금 선거를 완주할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완주할 상황은 아닌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비로 감당을 하고라도 완주하게 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대선 비용이 이제 이번에 많게는 5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최소화했어서 한 완주를 이제 당선을 목표로 하는 후보라 그러면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런 징후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인터뷰 중인데요.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이준석 대표에 대한 좀 응원, 관심 댓글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철수 대표께서 얼마나 얄미우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는 정보를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데 본인께서는 굉장히 구체 내용 없이 그냥 나는 완주할 거다. 왜 나를 못 믿냐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미 안철수 대표 정치 10년 하시면서 이게 많은 분들이 안철수 대표를 잘 압니다. 저 응원 메시지 몇 개 읽어드릴게요. 3626님께서는 이준석 대표 힘냅시다. 건강 챙기세요. 건강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표정 보니까. 그리고 무야호님께서는 이기는 당대표 자신 있습니까? 이렇게 응원성 질문을 주셨고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이 대표의 모습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이 대표께서 그런 비용 측면에서라도 사실은 이분이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지지율 추세도 사실 두 자릿수 올라갔다가 지금은 또 한 자릿수로 많이
떨어진 게 많거든요. 이 흐름도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것도 이제 안철수 대표를 잘 아는 분들은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예상한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항상 보통 어떤 선거든지 양당의 선거가 이제 격화되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다소 안 좋은 모습이 있으면은 일시적으로 정치 혐오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무당층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근데 그것도 이제 양당이 또 선거 체계를 바로 잡으면은 보통 빠지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도 2017년 때도 한번 지지율 뭐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결국 3등하지 않으셨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패턴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또 인터뷰에서 뭐 전날까지도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앞으로 이제 단일화니 이런 얘기할 때 사람들이 용어를 좀 잘 정리해서 썼으면 좋겠는 게 뭐 아마 김재원 최고가 말씀하신 단일화라는 거는 결국 안철수 후보의 사퇴를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보통 포괄적으로 쓰면은 사퇴 몰아주기 이런 건 다 포함하겠지만은 어떤 협상에 의한 그 경쟁 방식의 단일화를 의미하는 게 단일화라는 용어고요. 네, 정식 용어는 경쟁을 통해서 어느 한쪽으로는 더 나은 후보로 이제 선택하자는 그런 어떤 방식이 있는 것이고 한쪽이 이제 선거를 진행하기 어려워가지고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편적인 철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철수하는 거고요. 그런 거고 뭐 지금 아마 많은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마 기대하고 있는 방식은 깔끔하게 사퇴하고 지지 선언하기 뭐 이 정도일 겁니다. 그렇다면은 당내 좀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용거 의원이 저희 방송 나오셔서 당내 90% 이상이 단일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체감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그 소위 말하는 지인 피셜 이런 거는 선거의 지금 진행 과정에 아무 도움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 전수조사한다 이런 것도 사실 그게 무슨 과학적인 조사입니까? 전화해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무슨 정보를 주고 어떤 질문을 어떤 문항으로 물어보는지도 정확하지 않고 전화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이건 의도가 있는 조사였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의원들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대표께서 사실 과거에 안철수 후보와의 뭐 경험도 있고 그래서 뭐 패턴화돼 있다 말씀하셨고 그러면 안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은 사퇴보다는 그렇더라도 말씀하신 아까 이번 주말 이전에는 뭔가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신 대로 뭐 원론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만 뭐 톱다운 방식으로 뭐 단판 그런 방식으로 단일화를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 이것도 사실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혹시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께서 국민의당에 있는 당내 인사들의 막말부터 좀 제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막말이요?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 이태규 의원이라든지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에 우리 후보에 대해 굉장히 비하적인 표현들 많이 씁니다. 특히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소맥만 마시고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단일화가 아닌 어떤 본인의 대담 그 형식으로 이런 그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한다면은 저는 조금은 더 자세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안 후보 자세는 또 뭐 아니 자기한테는 연락 하나도 온 것도 없는데 왜 국민의힘 쪽에서 공개 발언하느냐 뭐 진정성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당대표가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단일화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후보께서도 지금 단일화라는 게 뭐 옵션은 열어놓겠지만은 시큰둥해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의도는 담긴 게 아닌 발언입니까? 그러면? 아니 가능성을 완전 닫아놓지 않겠다는 이야기고 그 단일화라는 용어가 폭넓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저희도 여론조사 단일화 같은 건 없다라고 끄었거든요. 그러면 그 남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철수라고 하는 방식에 대해 가지고는 뭐 저희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가능성을 뭐 닫고 마시고 할 게 없습니다. 잘 보시면 이제 안철수 대표가 뭐 단일화 이런 거를 뭐 남들과 상의해서 보통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서울시장 선거 때는 얼마나 저희가 황당했냐면요.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처음에 그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시면서 야권 단일 후보가 되겠다 이러고 출마 선언하셨어요. 저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조언을 해드릴 것도 없고 판단해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혹시 언론에서 이런 해석도 하는 게 있더라고요. 뭐 그 톱다운 방식,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께서 안 후보와 나 사이에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이거는 단순한 원론적인 얘기는 아니고 단일화 만약에 물밑 접촉을 통해서라도 안철수 후보 할 수 있다라면 그 과정에 당 대표는 뭐 좀 빠져 있어라
이런 의미의 발언으로도 해석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거는요. 전혀 아닙니까? 그 단일화라고 보통 이야기하지만은 결국 만약에 그 철수하는 방식이 된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조건 없는 철수 및 그리고 지지 선언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제가 아무것도 보탤 게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치적인 어떤 합의를 이뤄내는 그 철수 및 지지 선언이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은 나중에 뭐 당내 공천 관계든지 뭐에 대해 가지고 조건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당대표와 상의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제가 관계없는데 만약 그런 협상이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제가 모르면 안 되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제 단일화 이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그냥 3강 이렇게 이제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또는 뭐 심상정 후보까지 쭉 이 대결을 간다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 높다. 지금 3강 구도라는 거는 좀 과장된 표현이시고. 아, 그렇습니까? 2강 2약 정도 되는 구도죠. 2강 2약이요. 예. 그러면은 대선 승리 가능하다. 저는요, 단일화 또는 지지 선언을 받은 후보가 무조건 이기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그 안철수 후보가 본인이 양보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2012년에 대박근혜 사실 전선을 구축했거든요. 박근혜 후보를 상대해가지고 문재인, 안철수 이렇게 해가지고 후보 정리하고 나중에 이정희 후보까지 사퇴했거든요. 그러고 졌어요. 그러면은 반대로 그러면은 단일화가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새정치민주연 한번 구성했다가 나중에 깨졌거든요. 그래도 민주당이 총선 이겼어요. 그러니까 꼭 뭐 안철수 대표랑 같이 한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오히려 같이 했다가 지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방정식을 일부러 적용하기는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회창 총재가 보수 후보로 또 따로 출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뒀던 적이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인재 의원과의 단일화라기보다는 그런 분열이 나타나면서 패배한 적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한다고 꼭 이기는 것도 아니고 단일화한다고 꼭 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을 뭐 너무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민주당 쪽에서 러브콜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한 뭐 어떤 정치공학적인 어떤 전략적인 전술적인 그런 그냥 어떤 뭐 러브콜에 부과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도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많이 유리한 상황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안철수 후보가 원래 정치 시작할 때 왼쪽 차선을 시작해가지고 오른쪽 끝 차선까지 오셔가지고 이렇게 정치하고 계신데 다시 뭐 차선 변경해서 왼쪽 가신다 해서 저는 놀랍진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상대당 후보입니다만 이재명 후보에 요즘 김종인 전 위원장도 만나고 이상돈 교수도 만나고 윤여준 장관 어제 만났고요.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갈팡질팡하는 것이 보이고요. 갈팡질팡하다. 이재명 후보가 평소에 그분들을 좀 챙기고 그분들과 교류가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그 원로분들은 원래 거의 다 만나 주십니다. 만나자고 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뭐 도와준다고 혼자 착각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이고 어제는 급기야 이재명 후보가 좀 당황을 했는지. 그리고서 뭐 최근에 뭐 그 중국과의 올림픽 분쟁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 좀 타보려고 하는지 공약이랍시고 낸 걸 보면은 중국 어선을 격침시켜 버리겠다 뭐 이런 것도 냈거든요. 좀 걱정됩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사드는 배치하면 안 되는데 중국 어선은 불법 어로 행위라면 격침시켜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 어선을 격침시키면 그건 전쟁하자는 얘기거든요. 사드 배치한다고 전쟁 나지는 않거든요. 선제 타격도 전쟁하자는 얘기라고 심상정 후보가 얘기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선제 타격은 상대의 도발 징후가 명확할 때 그걸 막기 위해서 그걸 제거하는 것이지 저희가 선제 도발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국민의힘 쪽에서요. 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의혹들 하나씩 계속 꺼내고 있는데 뭐 민주당에서는 뭐 살라미식이다 이렇게 비꼬고 있습니다. 이건 뭐 민주당이 뭐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하나씩 계속 꺼내는 상황으로 봐야 돼요. 저희가 뭐 꺼낼 것도 없이 언론이 하나씩 이제 각 방송사를 돌면서 다 풀고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런저런 네거티브식의 어쨌든 배우자 검증이 굉장히 저는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도 이런 것들이 어쩌면 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네. 뿌린 대로 거둔다. 네. 원래 녹취록 갖고 재미 보려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예. 본부장이니 뭐니 하면서 현수막까지 달았던 당이 어딥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혐의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이거는 뭐 횡령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고 예. 사안에 따라 가지고는 희화화도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비서실에서 제사음식 구입했다는데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게 비서실에서 보통 손님 찾아오면은 다과를 대접하거든요. 네. 예, 가면 뭐 저도 어디 뭐 관청이라는 데 방문하면은 네. 뭐 커피 한 잔 내오고 그리고 뭐 거기에 과일 조금 내오고 이렇게 하는 건 봤어요. 예. 근데 제사 음식을 내오는 것은 못 봤거든요. 손님이 예. 찾아갔는데 전을 붙여가지고 내놓고 이런 건 못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으로 활용됐을 리가 없어요. 네. 경기도 비서실이 정신 나가지 않고서 어떻게 손님한테 제사 음식을 대접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한우를 대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방문한 손님한테. 예. 그럼 다 사적으로 쓴 거죠, 이거는. 저는 취재 다니면 바카스를 보통 얻어먹는데. 그러니까 뭐 사무실 가서 예. 일부러 가가지고 인사하는데 예. 뭐 요즘 간단하게 하는 데는 직원들을 예. 괴롭히지 않으려고 예. 진짜 그 바카스에 초코파이 내놓는 것도 있어요. 예. 근데 이 경기도청은 설마 방문하는 손님들한테 전을 붙여서 내놓고 네네. 소고기를 내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사적 유형이죠.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준석 당대표와 인터뷰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님, 예. 민주당에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되니까 예. 또 이거 관련해서 또 박영수 전 특검 딸이 또 계좌로 뭐 11억 원 들어왔다. 이걸로 네. 또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윤석열 후보와 이렇게 또 고리로 또 뭐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이건? 어제 나온 기사 중에 제일 인상적인 거는 예. 그 남욱 씨인가요? 증언하기로 그 대장동 그 돈 예. 중에 3억 정도가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자금으로 들어갔다라는 증언이 있었는데 뭐 그런 거나 검증하면 되죠. 뭐. 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 우리 후보가 뭐 검찰 공무원 있을 때 누굴 도왔냐 안 도왔냐 이런 거는 예. 뭐 제대로 된 검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박영수 특검과의 네. 친분 관계 정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다고 보기엔 박영수 특검은 원래 그때 국정농단을 수사하기 위해서 추천된 검사니까 예. 오히려 지금 여권에서 추천한 인사거든요. 그 당시 국민의당과 민주당 쪽에 추천한 인사이기 때문에 예. 뭐 저희와의 연관성을 찾기보다는 아마 민주당과의 연관성이 큰 인사가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 처가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네. 뭐 미니 신도시급이다. 뭐 판교밸리급이다. 뭐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근거가 좀 있어 보입니까? 정확히 어떤 필지를 더 어떻게 했는지를 더 민주당이 네.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좋겠는 것이 예. 그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미 매각한 토지도 있는 것 같고 예.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예. 아마 그런 게 준비되면 토론에서 한번 제시해 보시죠. 네. 그렇습니까? 예. 토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 사안 가지고도 자 11일 이제 벌써 모레인데요. 네. 모레 모레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걸로 다른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세를 편다면 뭐랄까 윤석열 후보가 대응을 뭐 하는데 별 어려움 없겠습니까? 아니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있으면 들고 나오겠죠. 네. 네. 근데 지금 만약에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제시하는 자료는 뭐 이미 판 땅도 있는 거 가지고 갖고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다 준비해서 올 수 있겠느냐. 다 그런 걸 제대로 된 정보를 들고 나왔을 때 예. 그것이 그러면은 지금 그들이 부풀려놓은 의혹처럼 큰 사안이겠느냐는 네. 자체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겠죠. 토론회 얘기 나왔으니까 예. 1차 토론회 같은 경우 뭐 일단 뭐 워밍업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뭐 본격적인 서로의 어떤 뭐랄까 공방은 펼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2차 TV 토론에서 사실은 1차 때는 거의 나오지 않았던 네거티브 어떤 토론은 없었으니까 네. 이번에는 그걸 본격적으로 서로 싸우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1차전에서 이재명 후보가 스타일을 좀 구겼죠. 어떤 그러니까 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장학 퀴즈 하다가 그냥 망했거든요. R200이요? R200 무슨 텍소노미 이런 거 하다가 예. 이런 거 꼭 어릴 때 보면 유치한 애들이 막 가가지고 뭐 가서 뭐 트리니다드 도바코의 수도는 어디냐 이런 거 물어보고 모르면 너 바보지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뭐 잠비아 수도 어디냐? 예, 그런 거 이제 대선 후보 토론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네네. 좀 당황스러운 거고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야심차게 준비해온 그런 20곡의 시간이면 장학 퀴즈 공격과 달리 예.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모순을 굉장히 지적을 잘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대장동 문제에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이라서 많은 국민들은 지금 이제 머리가 복잡하거든요. 예. 계속 말이 이게 길게 오가니까. 그런데 우리 후보가 간결하게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대장동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는 이재명 후보의 말과, 그러니까 네. 본인은 법적 책임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본인이 설계했으니까 공공으로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 두 가지 말 중에 그럼 본인이 설계했다는 건 아니냐, 안 했다는 거냐. 그 모순을 짚어냈더니만은 이재명 후보가 뭐 제가 보기에는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답을 제대로 못한 거로 보이거든요. 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사실 특수부 검사로 오랫동안 이제 봉직했던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말의 모순을 잡아내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수사를 하고 취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모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네. 자신의 그런 어떤 허점을 드러내기 마련이고 저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에 대한 해명이 그런 측면이 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공세. 네. 윤석열 후보의 그 뭐라고 하죠? 눈 양쪽 이게 다른 부동시. 거. 예. 부동시. 네.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뭐 법무부에다 정보 공개 청구한다고 얘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응 충분히 되겠습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예. 신검 받을 때는 부동시가 있었고, 예. 뭐 이제 네. 그 법무부에 있는 검찰 자료에는 네. 그 부동시가 아니라고 되어 있고, 일단 그게 네. 기재가 안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느냐 이런 건데, 예.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부동시 문제 때문에 예. 그 운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어제 이영 의원이 나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보면 보통 이제 그런 어떤 의학적인 의료적인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보통 운전면허 따고 운전은 하거든요. 그 나이쯤 되면은. 예. 근데 우리 후보가 그런 것을 안 하는 것만 보셨다 하더라도 부동시 문제는 확실하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이제 후보 측의 관계자의 말 들어보면은 소위 이제 사람들이 도리도리라 하는 것도 네. 후보가 이제 부동시로 이제 시야가 약간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아니 그 방금 말씀하신 네. 도리도리 그 버릇도 부동시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래요? 후보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은 예, 예. 후보 주변에서 처음에 그런 부분이 하도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 연애할 때 좀 마음이 아팠다는 얘기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습니까? 예. 뭐 그럼 뭐 그 이런 얘기 의혹이 제기되더라도 뭐 관련 자료 뭐 공개하면 아니 되겠네. 부동시라는 건 그리고 바로 네네. 의학적으로 측정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민주당이 이 판을 계속 키워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부동시. 저는 사실 부동시란 게 네. 실감이 안 됐었는데 저도 네. 최근에 작년 말에 네. 검진해 보니까 저도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후보는 좀 시력이. 그게 심해가지고 운전도 예. 못하고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네. 이랬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은 예. 검증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예. 예, 민주당이 무리를 타진 않을 겁니다. 저도 부동시 같은데 저도 네. 그러면 좀 제 자가용 운전 나올 때 좀 하지 아닙니다. 그게 그 정도가 심한 게 그게 예. 등급이 있는데 네. 우리 후보가 좀 심한 편에 속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한테요 또 여성 단체들이 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 관련해서 더 이상 구조적인 성차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 잘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가부가라는 예. 것이 예. 우리 후보 말대로 이제 구조적인 그러니까 제도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그럴 일이 남았다고 한다면은 예. 저는 존속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뭐 호주제 폐지라든지 이런 굵직굵직한 것들이 끝난 이후에는 예. 여가부가 이제 원래 여성부였다 여성 가족부까지 붙여가지고 상설 업무를 억지로 만들어낸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은 캠페인 부처 같이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효가 다 했다는 우리 후보의 해석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짧게 하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호남 득표율 목표치를 20% 25%로 상향 조정했네요. 어떤 자신감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뭐 저희가 여러 데이터를 보고 판단한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과거에도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도 가끔 여론조사에서 20% 상회하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은 예. 그때와는 조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호남의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되어가지고 예. 저희 당의 견고한 지지율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남의 20대가 호남의 50대, 40대와 정치 성향이 비슷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호남의 20대가 가장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예. 대구의 20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일자리에 대한 문제, 산업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구와 광주 다 통틀어서 지역소외, 지방소외 문제 같은 것이 공존하기 때문에 투표 성향이 그런 어떤 연령대별로 비슷하게 나타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